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안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 컨텐츠 업계를 이끌고 있는 리더 두 분을 모시고 한국의 컨텐츠 분야의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의 컨텐츠 산업 흐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컨텐츠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미의 세포들부터 스위트홈, 여신 강림까지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컨텐츠 시장의 장벽을 넘은 KIP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달라진 국내 컨텐츠 시장의 흐름은 기존의 원소스 멀티유즈와도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에서 출발한 오리지널 IP가 드라마, 영화 등 전통적인 형태의 영상 제작물로 재탄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 오디오북, 캐릭터 산업에까지 손을 뻗치며 하나의 거대한 팬덤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P가 주도할 글로벌 컨텐츠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흐름을 주도하고 특히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을 제작한 스튜디오 드래곤의 유복렬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유복렬 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복렬이라고 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래곤에서 드라마 관련된 일을 한 지 약 10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제 드라마의 최근 흐름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교류와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 참가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에서 이제 표지에 보신 것 같이 IP 디벨로핑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많은 수의 이제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집중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라는 말 대신에 IP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IP에 대해서 요즘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IP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IP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IP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으로 전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라는 개념은 제작사라는 기능보다는 제작, 유통, 그리고 사업,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스튜디오의 개념이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도 벌써 이제 5, 6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도 제작이라는 기능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해왔다가 이제 스튜디오라는 이름에 맞추어서 현재까지도 계속 IP와 그리고 IP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드래곤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는 약 188편의 이제 작품을 제작을 했고요. 현재 키 크리에이터는 25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27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컨텐츠 시장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텐츠 시장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제가 언급할 부분이 디지털이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디지털 시대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이제 변화된 시점이라기보다는 가속화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속화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컨텐츠 시장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시대, 그 특징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좀 더 앞서서 선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딩 컴퍼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거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방향과 속성을 바꾸는 혁신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 기기와 MZ세대의 결합,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콘텐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제 이 특징을 이해하시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라든가 디지털 기기에 이미 익숙화된 세대이거든요. 당연히 이런데 디지털 시대에 휴대폰이란 기기를 가장 잘 다루는 MZ세대가 코비드19라는 사회적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맞이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 소비의 중심으로 떠올랐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뭐 최근 들어서 챌린지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소비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MZ세대들이 또 하나의 이 전통적인 방식의 컨텐츠를 벗어난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한 컨텐츠들 특징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이 MZ세대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린 휴대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숏폼이라든가 휴대폰 UI에 굉장히 적합한 숏폼이라든가 웹툰 컨텐츠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컨텐츠들의 등장이거든요. 뭐 ASMR이라든가 전자북이라든가 이러한 컨텐츠들이 뭐 전자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특정 뭐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라면 지금은 이제 웹소설이라는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적합한 컨텐츠들이 등장하면서 이 전자북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과거에 보지 못했었던 것들이 지금의 현재 문화적 특성과 결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하기도 하고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MZ세대입니다.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메타버스라는 서비스가 등장했던 것들도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 MZ세대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와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게 된 힘이 또 그 특성이라고 보시고 있고요. 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런 공유하는 것들 때문에 챌린지라는 컨텐츠 문화가 팬덤이라는 디지털 세계 안에서 독특한 팬덤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국가, 언어 이런 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문화적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MZ세대의 특징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들을 쉽게 표현하는 데 내가 fun and flex라고 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낌없이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거를 또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OTT 플랫폼과 이제 그 코로나죠.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콘텐츠 시장이 어찌 보면은 국가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OTT 플랫폼과 만나면서 더 많은 부분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은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미국 드라마라든가 영국 드라마를 저희가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비적 특성에서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많은 창작자들이나 제작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이 콘텐츠를 많은 부분 전 세계에 소비시킬 수 있게끔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키게 된 계기가 넷플릭스라는 갑자기 등락한 OTT 플랫폼 때문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그리고 틱톡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이제 OTT까지 영향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뭐 먹방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개하면서 문화적인 소비성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코비드19라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좀 더 이제 비대면 사회라고 하죠. 디지털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해보지 않았던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사람들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서 이걸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놀이문화로 확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저희 현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IP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IP 비즈니스는 이제 윈도우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 유통에 의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방송에 편성을 갈 건지, 그게 해외에 어떻게 팔릴 건지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게 몇 개국에 팔렸다, 몇 개국에서 방영한다, 이게 굉장히 초점이 되었었던 사회였다면
이제는 이제 OSMU라는 사이로 이제 변환이 됐고요. OSMU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하나의 히트 IP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거를 모든 제작사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 IP를 가지고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드라마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웹툰을 제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니버스라는 개념은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IP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IP가 팬덤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히트 IP 역시도 팬덤은 있죠. 근데 팬덤이 가지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SMU의 가장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프랜차이즈와 같이 가맹점을 계속 늘려가는 거에 핵심이 있다면 유니버스는 하나의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IP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여기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채널이나 공급자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플랫폼 중심의 이제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윈도우 이펙트 및 OSMU 중심이 이제 유니버스 전략으로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히트 IP를 했었던 것들이 이제 히트 IP의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영역에 이제 명확한 구분을 가졌었던 것들이 기존의 IP였다면 지금은 콘텐츠에 대한 경계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MU 전략은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 히트 IP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에도 뭐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던 걸 영화로 만들었고, 손더게스트 같은 경우도 영화로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저희 프랜차이즈 IP를 가지고 OSMU 전략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OSMU 전략이 나쁜 건 아니죠. 절대로 나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OSMU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IP를 개발해서 그게 시리즈 형태로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결하면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히트 IP가 존재해야만 이 OSMU 전략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시리즈 형태로 계속적으로 IP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성이 있어야 이 OSMU 전략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게 웹툰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웹툰으로 저희가 이제 흥행한 뭐 스위트홈이라든가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가 이제 드래곤에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OSMU 전략을 저희가 구현했을 때 스위트홈이라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작품을 제작할 때 이 작품 자체의 프랜차이즈 IP에 집중을 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즌 1을 만들었고 이제 곧 이제 시즌 2 제작을 들어갈 건데요. IP의 지속적인 부분, 그다음에 IP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웹툰은 기존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팬덤을 계속적으로 끌어가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제작사분들이나 웹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 웹툰 IP를 하나라도 더 좋은 IP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20년, 21년을 합쳐보면 약 34편의 작품이 지금 제작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을 활용한 OSMU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사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툰은 웹툰 사업자가 있고 드라마는 드라마 사업자가 따로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SMU는 히트 IP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웹툰에서 히트 IP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계약 관계가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을 가지고 IP를 개발하는 OSMU 전략은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 개발해서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OSMU 전략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가져간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매력적인 것들을 저희가 계속 어쨌든 발굴하면서 프랜차이즈 IP로 확대해 나갈 전략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등장의 개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니버스의 개념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넷플릭스의 이제 플랫폼이 성공을 해서 이제 구독 견제라는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됐거든요. 사람들은 좀 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구독 경제의 특징인데, MZ세대와 만나면서 그게 팬덤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BTS의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팬덤이죠. 아미. 아미의 경제 효과라든가 아미가 이루는 문화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좀 담아도 있고요. 그래서 유니버스의 핵심 요소는 저희가 3C라고 정해놨는데, 제가 생각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는 컨텐츠와 커뮤니티와 커머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컨텐츠는 히트 IP를 확정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앞에서 맡은 거지만 히트 IP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세계관 개발을 통한 히트 IP의 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은 MZ세대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빠르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빠르게 커뮤니티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UGC라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커머스라는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죠. IP 홀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와 팬덤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IP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유통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정말로 커머스라는 프로덕트를 드라마상이라든가 영화상에 등장했었던 소품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별에서 온 그대 얘기하면은 전전 씨가 착용했었던 의상이나 액세서리가 얼마에 팔렸다, 전량 다 판매됐다 이런 개념으로 오는데, 그런 커머스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디지털이라는 것들을 접목시키고 MZ세대라는 문화적 특성과 결합하면서 다양한 소비 문화로 변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놀이 문화로 되면서 소비가 점점 하나의 팬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대중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 사례를 좀 보시면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하고 저희가 드라마와 게임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IP 세계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세계관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드라마와 게임을 공동으로 런칭을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게임을 저희가 런칭한다고 하면 유명 히트 IP를 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게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는 계속 시리즈를 가지 못하면 상호 보완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세계관을 기획한다고 하면은 꼭 A라는 스토리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B라는 컨텐츠가 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공의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가 끌려가지만 서브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콘텐츠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IP 유니버스는 아까 OSM하고 다르게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1차적 소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소유하고 체험하고 놀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보고 이거를 확대시키는 게 IP 유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유기적 관계의 커뮤니티를 팬들한테 맡겨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IP 유니버스하고 인큐베이팅인데요. 인큐베이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P는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유의 개념에서 소유라는 것 자체는 나의 자산의 개념인데 자산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브랜드의 개념. 브랜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시겠지만 브랜드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그 브랜드가 존속 가능한 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당연히 브랜드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는 관리받아야 되고 그 브랜드는 계속 육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P는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점차 인큐베이팅이라는 브랜드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저의 이 IP 유니버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컨텐츠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컨텐츠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IP를 계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상호 보완된 것들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플랫폼과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텐츠는 이제 컨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이게 유니버스의 개념이거든요.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은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 안에서는 자유롭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플랫폼에 그냥 오픈마켓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은 뭐냐면 공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IP 사업자는 생산을 하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도 아니고 브랜드를 구현해야 된다고 하지만 브랜드 사업자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컨텐츠 사업자거든요. 컨텐츠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대중한테 공개하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드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놀이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 저희가 내놓은 그 IP적 소스들이 하나의 놀이 문화와 접목되면 또 다른 형태의 사업적 형태로 변형돼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저희가 IP를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일부의 개념에서 저희가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이 공유된 컨텐츠를 사람들과 즐기면서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고 또 하나가 글로벌 속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며 함으로써 그 소비도 점차 뭐 국내 소비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소비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구조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IP 비즈니스 구조 개발하고 IP 개발하고 IP 뭐 이렇게 쭉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제작사가 IP 비즈니스의 구조를 개발하고 IP 개발한다는 것들이 동일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부터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런 유니버스라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그런 어떤 IP를 중심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핵심 컨텐츠의 시작을 드라마로 볼 거냐, 아니면은 영화로 볼 거냐, 게임으로 볼 거냐, 웹툰으로 볼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컨텐츠의 확장성을 가져가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져갈 거고 중간에 있는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MZ세대가 소통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커뮤니티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와 결혼해서 팬덤화가 추구가 되면 라이선싱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에서 메타버스라는 NFT라는 XR이라는 저희는 뭐 전통적으로 보면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많이 얘기하는데 XR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최근 들어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XR은 Extended Reality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내가 찾는 공간이 현실 세계인가 가상 세계라든가 이런 개념이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가상이 되고 가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은 뚜렷하게 새로운 디지털 세대를 만들어서 팬덤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마치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컨텐츠 시장 안에서 제가 그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지켜본 지금 현재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신 컨텐츠 관계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컨텐츠 시장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적으로 다양화되면서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단일 국가라든가 아니면 단일 컨텐츠라든가 하나의 이 단면화된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확장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면 웹툰을 중심으로 하시든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시든 새로운 해외의 유명 IP를 가지고 하시든 좀 더 다양하게 사업이라든가 컨텐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알찬데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일본 컨텐츠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주신 그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거대한 IP 유니버스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IP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IP 확보를 위한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뭔가 전략이 있으신지요? IP 확보는 아마 모든 제작사라든가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은 프리미엄 스토리텔링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룹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작가, 감독님들, 유능한 작가, 감독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또 해외 파트너들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좋은 IP를 확보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적 IP 확보라는 부분보다는 이러한 저희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키는 IP 확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IP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를 잘 제작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유통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게 드래곤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IP는 만들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IP를 확보할 거냐보다는 내가 만든 IP가 가장 강한 IP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IP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저희 드래곤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중에 일본의 웹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에도 웹툰, 웹소설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원작을 활용한 드라마 제작 계획은 있으신지 하는 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본 원작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요. 저희도 많이 이제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드라마 제작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뭐 제안을 주신다거나 더 좋은 IP를 발굴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작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 콘텐츠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저희가 어찌됐든 제가 나와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의 가장 핵심은 컨텐츠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갈 가치, 계속 발전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더 발전될 수도 있고 더 하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노하우를 집약시키기 위해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서로 간에 보완하면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컨텐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계성을 두지 않고 그 상상력을 펼쳐나갈 때 그 컨텐츠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언제든지 업무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전하는 데 같이 투자하시는 데에 만약에 뭐 저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 투자를 좀 더 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이태원 클라스 등의 컨텐츠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컨텐츠의 경우 이전에 제공되었던 방식과는 달리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을 만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를 TV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해 즐기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몇 년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지상파 방송 3사, KBS, MBC, SBS와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만든 로컬 OTT 웨이브가 넷플릭스에 이어 2위, 로컬 OTT 중에서는 가입자 수 1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웨이브 또한 넷플릭스와 11월에 한국 서비스 시작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강세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콘텐츠 웨이브의 정책 기획실 이희주 실장님을 모시고 로컬 OTT 플랫폼의 콘텐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희주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콘텐츠 웨이브의 정책기획실장 맡고 있는 이희주입니다. 네, 그럼 먼저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팁콤 2021 개최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의 OTT 현황과 한국의 컨텐츠, 그 OTT 컨텐츠에 대한 뭐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TT 현황과 한국 OTT의 대응 전략인데요. 일단 한국의 OTT 시장 현황, 이게 사실은 이제 OTT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시장을 갖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OTT는 명실상부하게 미디어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뉴미디어 전쟁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전선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신구 미디어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제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이제 글로벌 미디어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 OTT들이 자국 내의 어떤 전통 미디어들을 영향을 미치고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90개국에 이제 진출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미디어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큰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될 숙제로 각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미디어 전선 부분을 놓치면 미디어 정책을 잘못 수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OTT 이용률이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고, 뭐 성 연령별로 또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시면은 뭐 10대,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지만 나이를 드신 분들도 점점 OTT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고 있다, 뭐 이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개의 OTT 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이제 주요 이제 월정액 구독형 S밭 시장을 좀 보면은 KBS, MBC, SBS와 같은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중심이 된, 그리고 SK텔레콤이 최근에 같이 조인을 해서 만든 웨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KT는 시즌, 또 LG 플러스는 모바일 TV, 그리고 CJENM과 JTBC가 합작해서 티빙, 왓챠 플레이. 최근에 이제 아마존 모델을 따서 쿠팡이 쿠팡 플레이라는 모델을 냈고요. 이 한국의 어떤 OTT 시장을 얘기하는 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자나 뭐 이런 부분들도 넷플릭스 월등하게 지금 많은 상황이죠. 이미 이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아마 일본에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남아나 뭐 영미권은 뭐 더더군다나 이미 다 거의 다 정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한국 콘텐츠에 맛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지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발생한 뭐 아이치의 뭐 지리산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도 최근에 아직 한국에서는 런칭하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어떤 대형 제작사들과 같이 컨텐츠 제작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컨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의 어떤 제작사가 컨텐츠를 드라마를 제작하고 했을 때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열풍의 분위기 속에서 좀 반성의 얘기를 할까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넷플릭스와 한국의 어떤 드라마 제작사 간의 계약의 형태에 관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킹덤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제공할 때 넷플릭스가 이제 제작비, 실제작비의 뭐 110%에서 120% 정도를 지불하고 전체의 권리를 갖다 넷플릭스가 사온다라는 어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가지게 되고 유통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킹덤의 제작사인 A스토리는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을 때 어떤 뭐 추가적인 수익을 제작비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 컨텐츠 제작이 하청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컨텐츠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가 크게 대박이 났을 때 이제 추가 수익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건데 한국의 지금 이제 제작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하지만 안정적인 제작은 할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넷플릭스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어떤 리텐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가입자를 갖다가 늘리고 하는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는 최근에 굿즈 사업을 이제 하고 최근에 어제 제가 오늘 받은 메일에도 오징어 게임 티셔츠를 사라는 메일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넷플릭스의 사업 영역이지 어떤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고 그 굿즈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거나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한국에서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가 하청화됐을 때 이게 득실이 있겠죠. 네. 뭐 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의 대형 콘텐츠 제작사들이 점점 이제 글로벌 제작사로 성장한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타고 한국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청자들, 글로벌 팬층이 이제 형성된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작사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닌데 넷플릭스 드라마에 어떤 출연한 출연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뭐 작가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나름 어떤 팬층이 생기고 오징어 게임 2를 만들 때 이럴 때 어떤 뭐 출연료라든지 감독료라든지 연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몸값이 늘어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장점이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원래 이 글로벌 미디어 전선이 생기기 전에는 조금 이 국내에 좀 대형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낡은 관행이나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관행들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은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역시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어떤 또 다른 넷플릭스가 새로운 어떤 이 바이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나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적 재산권을 다 양도해야 되고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본에서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대비해서 자본이 약한 이제 국내의 어떤 신고 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일단 넷플릭스가 대본을 먼저 보고 넷플릭스가 거절한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점점 이제 양질의 콘텐츠 수급이 좀 어렵다. 베스트의 콘텐츠들을 자기의 플랫폼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플랫폼의 어떤 힘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둘씩 플랫폼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컨텐츠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이 죽으면 그 플랫폼에 제공될 컨텐츠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컨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문화적으로 보면 이거는 단순히 미디어 산업의 측면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부분이잖아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의 유저들은 그냥 미국의 플랫폼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또 유튜브가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문화 왜곡이라든지 종속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컨텐츠 영역 또 미디어 플랫폼의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OTT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디어 발전의 어떤 전기가 마련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OTT의 대응 전략을 웨이브 입장에서 좀 주로 저는 웨이브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KOTT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웨이브나 티빙, 뭐 시즌, 왓챠플레이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OTT 플랫폼이 있는데 투자 경쟁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2025년까지 웨이브는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티빙 같은 경우는 3년간 4천억을 투자하겠다. 뭐 시즌은 4천억. 뭐 왓챠플레이도 새로 뭐 신규 투자를 유치해서 콘텐츠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계속 콘텐츠 투자에 대한 경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넷플릭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숫자일 수밖에 없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나름의 어떤 의지나 의욕이 상당히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어떤 바이블로 해서 저희가 UI UX 개선이라든지 상품 강화 측면도 있고 또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고 글로벌 진출도 해야 되는데 컨텐츠 강화 부분이 지금은 웨이브에서 가장 이제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리지널 제작을 투자한다거나 뭐 대작 컨텐츠를 독점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컨텐츠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49개, 뭐 요즘에는 100개도 넘는 이제 라이브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라이브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방송 콘텐츠, 방송 VOD 콘텐츠들 기존에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가지고 있었던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VOD 자체 한 3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넷플릭스가 추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웨이브가 보유한 어떤 영화, 월정액 영화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 7천 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저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한데 어떤 최신 개봉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별도의 어떤 과금을 하는 PPV 영화가 한 13,000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방송 콘텐츠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한 이제 한국 판권을 사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HBO라든지 뭐 MBCU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영화도 저희가 월정액 부분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많은 편수, 특히 이제 일본에서 제공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웨이브의 오리지널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전략, 컨텐츠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웨이브의 오리지널 형태를 좀 보면 한국에서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웨이브 오리지널은 웨이브 온리, 저건 이제 넷플릭스 같이 어떤 그런 형태의 웨이브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웨이브 온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드라고 해서 웨이브의 오리지널은 주로 이제 기존 채널들, 전통 미디어들,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이런 채널들과의 이제 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2억이 넘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의 어떤 드라마라든지 편성되는 드라마들 이것들과 같이 VOD로 이제 웨이브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는 종편이나 이쪽은 이제 실시간 채널에서 편성을 하고 그날부터 웨이브에서는 VOD를 제공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라이센스드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도 협업은 하는데 기존 전통 미디어와 협업은 하는데 웨이브가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존 채널에
제공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웨이브 퍼스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에서는 지금 기획 스튜디오를 최근에 설립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웨이브라는 기획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제작사들과의 협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웨이브의 오리지널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 웨이브를 만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는 작년에 한 7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컨텐츠를 제작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녹두전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KBS에 편성이 된 드라마고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이제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드라마고 그다음에 이제 예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1년에 총 한 20편 정도, 그래서 한 1,000억 원 규모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저런 것들은 웨이브에서만 웨이브 오리지널로 제공된 건데 상당히 이제 좀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트레이서라는 좀 대작을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지금 MBC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검은 태양 같은 경우도 인기를 좀 많이 끌고 있어서 좀 계속 저희는 이제 뭐 투자를 하면서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 누적 투자를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저거는 사실은 저희 웨이브의 오픈과 함께 저희가 발표할 때 3천억을 2023년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이제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에 약속을 못 지키고 200억을 더 투자해서 700억, 2021년에는 400억을 더 투자해서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제로 이제 한국의 OTT 시장은 점점 레드오션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웨이브나 뭐 티빙이라든지 왓챠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확대해 나가야 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티빙 같은 경우도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하는, 또는 이제 뭐 물론 같이 어느 기간 동안 공존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웨이브가 되고 싶은데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웨이브여야 한다라는 좀 간절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OTT의 대응 방향을 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 이제 밖에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정확한 진단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지 또는 사업자나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좀 해야 되는, 특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글로벌 미디어 전선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진출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 전략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OTT 간의 적절한 협력과 경쟁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각국의 토종 OTT들 간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같은 경우는 글로벌 OTT가 실제로 한국에서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한 어떤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법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좀 바로잡기 부분,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아까 이 글로벌 미디어 전선을 생각했을 때는 기존 미디어들도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OTT와 그동안에는 이제 플랫폼 정책과 컨텐츠 정책을 따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과 OTT 플랫폼과 컨텐츠 산업 진흥 정책 같이 이제 가야 될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정부 부처 같은 경우도 국회나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일한 정보라든지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플랫폼과 컨텐츠는 좀 같이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항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한국발 웨이브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나온 글로벌 OTT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뭐 그런 숙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일본 콘텐츠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내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는 않을 텐데 해외 유저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웨이브에서는 하고 계신지요? 네, 한국의 그 어떤 그 시장 규모만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OTT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국경이 없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OTT로 반드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별로 동남아 진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한국의 웨이브 가입자가 동남아 7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계속 거기서도 웨이브를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단계는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는 이제 현지 교민이라든지 3단계로 이제 현지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었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웨이브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는 뭐 다른 영미권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도 다 포함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드시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규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로컬 OTT 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협업의 여지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로컬 OTT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되는 컨텐츠 숫자를 늘리는 등 방안을 웨이브 쪽에서는 고려하고 계신지요?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넷플릭스 이외의 모든 OTT 플랫폼은 같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종 매체 간에도 컨텐츠 공동 제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웨이브라는 OTT 플랫폼과 지상파 방송사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한 어떤 컨텐츠 제작, 뭐 또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PP와의 어떤 공동 제작,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규모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각각의 어떤 자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물론 한국에서도 OTT와 OTT 간에도 서로 공동 제작을 통해서 같이 OTT 이제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 가져갈 수 있고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이제 좋은 얘기지만 뭐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 의해서 그 점유율을 계속 내주고 있는 어떤 각국의 토종 OTT들이 이제 뭐 그대로 이제 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각국의 어떤 토종 OTT들 간의 어떤 연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OTT 플랫폼과 한국의 웨이브와 또는 뭐 아시아의 뭐 PCCWW 쪽의 뭐 뷰라든지 뭐 이런 쪽과 같은 연대나 또는 뭐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서로 간에 어떤 OTT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고 컨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도 해서 각각의 어떤 플랫폼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웨이브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텐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텐츠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우수 콘텐츠뿐만 아니라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한국 내 우수 신규 방송 콘텐츠들을 확보할 전략은 또 있으신지요? 예. 컨텐츠는 뭐 한국은 컨텐츠 강국이고, 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텔링의 어떤 부분,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의 리드 헤스팅스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독특한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 부분을 저희가 살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컨텐츠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넷플릭스가 먼저 그 대본을 본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웨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OTT 플랫폼들에서 지금 새로운 시도들은 이제 좀 뭐 컨텐츠 뭐 대본을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한국의 어떤 컨텐츠 산업을 위해서 좀 이 저변 확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 대학에서는 뭐 스토리텔링 학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원도 좀 많이 늘려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연출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지금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좀 저변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아시아의 컨텐츠 업계 관계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는 넷플릭스의 영향이 영국이나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같은 문화권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은 덜한 그런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HBO 맥스도 최근에 이제 유럽으로 진출했고,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2일이면 이번 달이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긴 하겠지만 되게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아시아나 또 한국과 일본이라든지 다 모두가 이제 플랫폼 간의 연대 뭐 이런 부분들, 서로 간의 어떤 정보 교류도 필요할 것이고, 컨텐츠의 공동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자기 문화를 지키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간에 이제 좀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시아의 어떤 미디어 플랫폼들에게 화이팅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알차게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컨텐츠 산업의 큰 흐름인 컨텐츠 IP와 OTT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컨텐츠 흐름에 대해 궁금해하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컨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직접 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